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항암 치료의 이해라는 제목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도대체 종양내과 항암 치료가 두경부암 치료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일부 있겠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받을 때 부작용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일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양내과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 신약들에 대한 아마 많은 이제 소식들을 접하게 될 텐데요. 그런 암 치료, 이제 항암제로서의 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로 표적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또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양내과는 기본 저희가 두경부암센터가 제가 뒤에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경부암센터 혹은 뭐 다른 암센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 과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맡고 있는 일들이 조금씩은 이제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종양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양을 진단하고 항암 화학요법, 소위 말하는 항암제를 이용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학제 진료, 아까 이제 남순열 교수님도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다학제 진료에서 또 하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저희가 신약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임상 연구는 대부분 이제 종양내과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암제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이제 보존적 치료를 위해서도 이제 저희가 종양내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개념의 항암 화학요법은 항암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아서 암세포를 없애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건 전통적인 항암제인 경우고 이제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항암제의 개념 자체가 사실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 하면 떠오르는 이제 많이 토하고 머리 빠지고 이런 항암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국은 저희가 두경부암을 치료하는 거는 두경부암의 위치도 굉장히 다양하고 환자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환자분의 각각의 상태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수술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무조건 방사선하고 사실 그게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정말 환자 한 분 한 분 개개별로 개개인별로 사실은 가장 적절한 치료 옵션이 뭔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어느 과 한 선생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학제 진료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과 교수님들이 이제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암을 치료하는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암을 치료하는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 이제 가장 잘 알고 계신 것,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수술입니다. 그래서 종양을 잘 잘라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방사선 치료가 두 번째 무기가 되겠고 세 번째 무기는 항암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암 치료를 가장 적절히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아까 남순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담당해 주시는 게 되겠고요. 이제 종양내과에서는 주로 항암제를 이용해서 저희가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학제 진료 말씀을 몇 번 해주셨는데요. 다학제 진료란 게 결국은 뭐냐면 예전에 사실 지금도 모든 환자분들을 저희가 다학제 진료실에서 다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상으로 그럴 수는 없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방사선 종양과도 갔다가 이비인후과도 갔다가 종양내과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셨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이제 요거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도 저희가 두경부다학제 진료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가보시면은 실제로 환자분이 오시면은 종양내과 저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교수님, 방사선과 교수님, 이제 사진 판독해 주시는 영상의학과 선생님 그런 여러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수술이라는 무기, 그다음에 방사선이라는 무기, 항암제라는 무기를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환자한테 치료를 하는 게 제일 가장 좋은 어프로치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두경부암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무게를 적절히 조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서 항암제라는 무기는
어떤 이제 상황에 쓰일 수 있느냐?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유도항암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지금 수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수술하기 조금 약간 무리가 된다거나 방사선 견적을 잡았는데 방사선 견적이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뇌가 포함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견적이 좀 크게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유도항암요법으로 종양을 줄인 다음에 후속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항암제 무기를 이제 가장 선행하는 치료 요법으로 유도항암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으로서 저희가 실제로 두경부암 환자분들 중에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뿐만 아니라 항암제 방사선 수술 없이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으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수술을 잘 받으셨는데 수술 후에 어떤 검사 결과 이런 병리학적인 검사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종양이 퍼져 있는 정도가 임파선 침범, 임파선을 튀어나온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가 큰 경우에는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지기 치료처럼 후속으로 항암제 방사선 동시요법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수술 후에 받는 요법, 수술이나 방사선 전에 하는 거, 그리고 그냥 수술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항암제 방사선 동시에 하는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마지막 네 가지는 이제 고식적 항암 화학요법으로 안타깝게도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제 단독으로 고식적 항암 화학요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양내과에서 여러 환자분들 항암 치료를 하지만 가장 흔히 하는 항암제 치료는 요 항암제 방사선 동시요법이 되겠습니다. 두경부암에서는. 그래서 수술을 대신해서 수술과 같은 개념으로 항암제 방사선 동시요법을 하는 분들 혹은 수술 후에 다지기로 이제 항암제 방사선 동시요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큰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6주 내지 7주 정도의 방사선 스케줄이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통상적인 치료 요법은 이제 3주 간격으로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1주차, 4주차, 7주차 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투여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요 3주 간격의 고용량 시스플라틴 항암제를 견디지 못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환자분들을 용량을 낮춘 시스플라틴을 매주 한 번씩 준다든가 아니면 카보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비툭스라는 그 표적 치료제를 쓰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할 때 대략적인 스케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 부작용과 관련된 이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강의에서도 조금 많이 겹칠 수도 있긴 있는데요.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는 소위 말하는 그냥 옛날 항암제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많이 울렁거리고 힘들고 이런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항암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두경부암에서 그런 방사선 동시 치료를 할 때 쓰는 항암제도 시스플라틴이고 시스플라틴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항암제고 나중에 이제 그런 고식적 항암요법을 할 때도 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플라틴이라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옛날 항암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경부암에서는 어떤 세팅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아도 이러한 항암제의 다양한 부작용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부작용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종양내과에서 항암제 치료를 시작할 때 또 많은 교육을 저희가 해드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방사선 치료가 또 장기간 걸쳐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에도 사실은 안타깝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다양한 부작용으로 수주에서 아주 길게는 좀 수개월까지도 좀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맞는 그 부작용 증상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것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토할 것 같다는 분들,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가 메인으로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할 것 같다는 부작용들이 있고요. 입안이 헐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혈구 수치 같은 게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시스플라틴을 항암제이 또 이런 말초신경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다는 부작용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흔한 부작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그 항암제란 거는 기본적으로 암세포처럼 이제 세포 분열이 빠른 조직을 죽이도록 만들어진 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도 세포 분열이 빠른 정상 조직들, 예를 들면 머리카락 같은 게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이 제일 빠른 데 중에 하나죠. 머리 맨날 자라잖아요. 그죠? 한 달만 지나도 길게 자라고. 또 점막이라는 것도 이제 항상 점막이 재생과 탈락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골수 조직이라는 것도 저희가 백혈구, 혈소판, 헤모글로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로 암세포는 아니지만 정상 조직이지만 세포 분열이 왕성한 조직들이 실제로 항암제에 의한 손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러한 개인차가 굉장히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항암제 맞는 분 같지 않다고 잘 견디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용량, 동일한 스케줄로 치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폐혈증이 오셔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이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용량이나 스케줄을 잘 조정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당부드릴 말씀은 사실 요거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경부암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통증과 영양관리입니다. 사실은 통증과 영양관리.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많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항암제 자체 치료뿐만 아니라 방사선 항암요법을 같이 하게 되면은 입안이 허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사실 잘 드시질 못합니다. 저희가 7주 동안 이렇게 항암 방사선 경과를 보게 되면은 잘 견디시는 분들은 잘 견디시지만 잘 못 견디시는 분들은 아예 드시질 못해서 몸무게가 뭐 5kg, 10kg,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뭐 15kg까지도 몸무게 많이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양 관리를 7주 동안 어떻게 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충 음료가 나와 있습니다. 뭐 메디웰, 뉴케어, 그린비아 뭐 이런 것들은 없고 뭐 엔커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영양 음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드셔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빠지고 탈수되는 일이 없게끔 이런 영양 보충 음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충분히 영양제 주사를 드리면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병실 사정, 뭐 여러 가지 주사실 사정상 영양제를 외래에서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영양제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병원에서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 있으면 치료 이제 투병 도중에 이제 몸무게도 너무 빠지고 영양 보충 음료를 하시는데도 너무 이제 드시는 게 부족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영양 주사 수액제, 뭐 포도당 수액도 상관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제를 충분히 이제 공급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시작 전부터 아예 경구 섭취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들은 사실 처음에 잘 드시던 분도 중간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경구 섭취가 떨어지면서 몸무게가 많이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제 경구 섭취가 어렵고 이제 거의 보나마나 치료 과정 중에 굉장히 체중 감소도 심하고 고생을 할 것 같다는 분들은 치료 전에 이런 위루관이라는 이런 식사 만드는 통로를 위에다 직접 거치해서 치료를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를 받으시다가 너무나 영양 상태가 유지가 잘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후속 조치로 위루관을 이제 거치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토할 것 같다는 증상이 있을 때는 가장 쉬운 것들은 소량씩 자주 드시는 거고요. 천천히 잘 씹어서 드시고 이제 항암제 투여 바로 직전에는 잘 먹지 않는 걸로 그렇게 교육을 저희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입안이 헌 것도 이제 항암제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부드럽고 씹기 쉬운 음식 위주로 드신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입안이 헐었을 때 생기는 통증은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도 이제 마약성 진통제의 조절이 필요한 통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견디고 넘어가지 하면 될 정도의 통증이 아닙니다. 아주 심한 통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통증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로 물조차 사실 삼키기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로 이런 충분한 통증 조절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암제 부작용으로 이런 골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감소로 인한 백혈구가 감소될 경우에는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적혈구가 감소할 때는 빈혈, 그리고 혈소판이 감소할 때는 이제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개는 항암제를 맞고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한 일주일에서 좀 일주일 넘어서 열흘 정도 되는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이런 골수 기능은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사실은 가장 이 셋 중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백혈구 감소로 인한 감염 위험층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다, 면역 수치가 떨어진다 하는 걸 이제 백혈구 수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가장 상식적으로 이런 손 자주 씻고 청결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좌약이나 관장 저희가 하지 않도록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이제 항암제의 부작용 중에 설사도 있지만 이제 항암제 받아보신 분들 가족분들이 있겠지만 변비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합병증입니다. 증상인데요. 그렇다고 좌약이나 관장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항암제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그런 항문이나 그런 직장 쪽에 점막이 상처가 조금만 나도 그쪽으로 균이 타고 들어가면 폐혈증까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를 할 때는 먹는 변비약을 충분히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좌약이나 관장 혹은 좌약이나 관장들은 굉장히 함부로 하시면은 그런 폐혈증이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고 하시는 게 좋고 가능한 먹는 변비약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 음식이나 회는 피해야 되고 고열이 있을 경우에는 옛날에 내가 건강할 때 그냥 감기로 38도 나았던 것과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을 때 38도 발열이 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암제 하면서 백혈구 떨어져서 나는 발열, 고열은 폐혈증, 폐렴의 위험이 높은 발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응급실을 방문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고 중독될 거다. 약을 아껴야 된다. 부작용 때문에 치료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생기는 그런 점막 통증, 항암제로 생기는 통증들은 혼자의 힘으로는 그냥 넘기긴 어려운 통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통제 조절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가 실제로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주 일부 환자분에서 의존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존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 투약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신장 기능이나 콩팥 기능과 관련돼서는 다른 소염 진통제들보다도 오히려 좀 더 안전한 그런 장기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개는 부작용들 이런 변비나 또 울렁거리고 졸립다고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요. 대개는 며칠이 지나면 대부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한번 썼는데 내가 부작용이 있으니까 나는 진통제가 안 맞는구나. 그냥 아예 포기를 하지 마시고 요거를 조금 적은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가져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2주 안에 대개는 많은 경우에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조금 더 사용을 좀 유지해 보시기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패치형 진통제라고 해서 파스처럼 이렇게 붙이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두경부암 환자분들한테 특히 유용한 이유가 붙이기도 편하고 두경부암 환자분들이 실제로 알약 먹는 것도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받았던 거 혹은 방사선으로 입이 헐고 그래서 실제로 먹지 않는 이런 패치로 붙이는 진통제가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패치를 사용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먹는 거 말고 이렇게 그냥 삼키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구강점막 흡수염을 이렇게 빨아먹는 것 같은 진통제가 있고요. 그리고 설화정이라고 그냥 혀 밑에 녹여먹는 진통제도 있습니다. 코에다 뿌려서 이제 흡수되는 점막 흡수형 진통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먹는 진통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진통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구강 관리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신약들이 나와서 몇 가지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간단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스플라틴이 어쨌든 두경부암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표적 치료제라는 약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암세포의 특성 혹은 암세포의 특정 표적만을 공격해서 부작용이 적은 약제들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경부암에서는 EGFR이라는 이런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신호 전달이 두경부암 발생과 진행에 중요하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 EGFR이라는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비툭스라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비툭스를 지금 실제 클리닉의 지금 진료 현장에서는 시스플라틴을 방사선 동시 치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부 환자분에서 일부 보험 인정을 받아서 방사선 치료와 함께 지금 현재 방사선 동시 치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고식적 항암요법으로는 기존의 시스플라틴 근간의 항암요법에 주 1회의 세투ක්시맙, 어비툭스를 병용하는 치료를 현재는 안타깝지만 보험이 되진 않고 있는데 이제 비보험으로 현재 저희 환자분들 일부 환자들에 한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표적 항암제가 되겠고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표적 항암제도 그렇고 기존의 옛날 세포독성 항암제도 그렇고 어쨌든 약 자체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라면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항암제 자체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약을 투여했을 때 투여한 약은 본인 몸이 갖고 있는 자신의 T세포 면역 반응만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양을 공격하는 거는 몸이 갖고 있는 T세포, 자기의 면역세포가 공격하게 하는 그런 약제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뭉뚱그려서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두경부암에서 승인을 받은 면역항암제, 다시 말해서 투여를 했을 때 직접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T세포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두 가지 약제가 개발이 됐는데요.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승인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옵디보와 키트루다라는 두 가지 면역 항암제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보험은 안 되지만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에 실패한 이후에는 저희가 보험은 안 되지만 현재 사용 승인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을 이용 후에 질병이 진행됐을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미국 FDA뿐만 아니라 국내 승인도 지금 완료가 된 거고 안타깝지만 지금 비보험 치료로 고비용이 가장 문제가 돼서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면역 항암제가 이제 새로운 이제 물결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 항암제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 때도 써보자. 그리고 항암제 치료를 할 때 처음부터 쓰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럼 처음부터 이런 옵디보 키트루다를 써보자. 이런 임상 연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임상 연구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요. 이런 신약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하나의 여분의 총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예, 그리고 많이 이게 질문을 받는데요. 다른 그런 약을 복용해도 되느냐 이런 건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른 질병으로 쓰는 그 약제들을 함께 투여하는 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한약, 건강보조식품, 민간요법 등은 이제 항암제 치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간 기능, 콩팥 기능 또는 골수 억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암제 치료 동안은 제한하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료가 잘 되는지 답답하시고 굉장히 치료 과정 중에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희가 물론 환자분 증상이 좋아지는 걸 갖고 가장 먼저 판단을 하지만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CT, MRI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